자, 그래서 박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제 79년도가 마감이 되고요. 이제 80년, 81년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신군부의 신성장 모델이, 신군부가 신성장 모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장주도 수요 중심 모델을 신군부가 증명을 해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트랙에 올라서는 거죠. 이거 한국처럼 이 극적인 변화를 성공시킨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강의 기적의 에필로그가 혹은 컨클루전이 결론부가 이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정부 주도 투자 중심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감을 시장 주도 수요 중심 모델로 마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시작과 마감이 정확해요. 그 마감은 누구에서 집행됐냐? 신군부에서 집행됐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그러네? 이낙연인가 누군가? 나를 전두환에 비교해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전두환 훌륭한 사람이야, 나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전 이순자, 그 장인, 그 동생, 그 형 이런 사람들에 의한 말하자면 부패는 전 싫어해요. 그러나 전 공과를 다 놓고 보면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리더십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공산권 붕괴에 나름 안정되게 대응한 것도 이 신군부가 한 거죠. 예, 그 신군부가 복이 있었어요. 예. 신군부의 복을 다 깬 거는 김영삼 때부터 깼죠. 예. 그 전까지는 복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통령을 만났죠. 예, 전두환과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왼쪽 사진이죠. 예, 그리고 또 후임도 괜찮았어요. 아버지 부시까지는 괜찮아요. 아들 부시는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안정돼 있죠. 그 속에서 이제 한미 관계가 안정돼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뚝심 있게 밀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주도 수요 중심 모델로의 이행을 성공시키고 또 소련 동구 공산권 붕괴에 대응을 하면서 이때 이제 불곰 프로젝트 돼서 지금 천궁이니 K2니 이런 K2 전차에도 이제 소련의 전차 사상이 좀 녹아 있거든요. 천궁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지만 또 그다음에 우리 미사일들, 순항 미사일 종류들 거기서 순항 미사일에서 쓰이는 엔진, 그다음에 우리 또 초음속 미사일, 네 그거 액츄얼 MZ 그거 다 이제 저쪽에서 온 거죠. 러시아에서. 그래서 순항 미사일 엔진에서 항공 엔진이 터보 엔진이 더 발달해서 지금 항공 엔진 입문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엔 이제 김영삼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 사랑을 시작할 때예요. 이게 클린턴 때거든. 딱 보니까 중국 사랑 시작할 것 같거든. 이제 공산권도 붕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취임사 때부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는 햇볕 정책이란 네 글자를 김영삼이 표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아주 문란하게 가는 거죠. 그 문란한 물꼬를 튼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그 물꼬를 내달린 사람이 DJ고 그 물꼬 내달리면서 또 한미 관계는 엄청나게 또 발전시킨 게 노무현이고.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 다르죠. 예. 김영삼이 잘했다고 하는 건 세 가지 정도 꼽아줄 수 있어요. 금융실명제, 경제투명성 제고했고, 쓰레기 종량제, 김영삼 때 들어왔을 겁니다. 등산 취사금지. 김영삼 그 이전에는 산에 가서 막 불 피우고 바나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 돼지고기 이런 거를. 가난해서 수입이 안 되니까, 사료가 수입이 안 되니까. 근데 8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막 이제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산에만 가면 그냥 고추장에 삼겹살 바리바리 그냥 쟁여가지고 가서 돼지 불고기 해 먹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온 산에 다 돼지 불고기 냄새 천지야. 그러나 이제 그놈의 OECD 가입하면서 만불 국민소득한다고 저환율을 유지를 했고 과소비가 되니까 IMF를 자초를 했죠. 김영삼이. 또 김대중 때 보면은 이건 미국의 이제 중국 사랑이 이제 아주 심화되죠. 클린턴이 이제 클린턴이었죠. 클린턴이 저걸 한 거 아니에요. WTO에 끌어들인 거 아니야. 중국을.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은 안 갖춰져 있는데 그냥 준 거예요. 그 자격을. 중국 사랑이 심화되니까 이제 김대중 딱 입장 보니까 야 세상 바뀌었거든. 딱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이런 시대, 김영삼, 김대중 시대 됐는데, 뭐, 백모같이, 저 공산주의는 안 돼. 저 전체주의야. 저건 나빠. 다 타도해야 돼. 뭐, 역시 반공, 반전체주의야.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거는 수구꼴통 전쟁과인 거예요. 이미 그때 저는 인생을 잘못 풀기 시작한 거야. 돌이켜보면. 그때는 김영삼의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는 없다. 햇볕. 그 다음에 DJ가 그때 누가 이종찬인가 누구 내세워가지고 국정원 그 대공조직 휴민트 이런 거 다 붕괴시켜 버렸잖아. 그게 대세야. 그게. 그런데 일찌감치 줄 섰으면 제가 지금쯤 한 4선 5선 빠찌 하고 있고 빠찌 무게에 놀려가지고 유튜브는 하지도 않고 있겠죠. 예. 그러면서 딱 이제 통박을 읽은 거지. 그러니까 김대중 입장에선 자기 세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 공안 해체하고 국정원 휴민트 박살내고 IMF 그거 충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짓인지 다 할 그런 각오에 돼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 가지고 막 국부 팔아치우고 론스타 같은 거 팔아치우고 빈부격차 심화되고 강남 좌파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고 돈 장사하는 애들이 햇볕 펴주기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참 업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인데 노무현은 제가 욕을 잘 못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둘로 아이덴티티가 분열되어 있어요. 노무현 때의 미국은 어떤 미국이냐면 미국 자체가 분열되어 있어요. 한쪽 얼굴은 중국 사랑이야. 아들 부시 때. 다른 쪽 얼굴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네오콘 그 세계 경영 관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담한 그런 그 군사적 포위를 시작할 때 그걸 그 당시에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는 게 시작됐을 거예요. 예, 글로벌 그 군사 태세 검토 뭐 그 정도의 뜻이 되죠. GPR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세계 어디든 신속 이동해서 신속 배치될 수 있게 모바일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인데 모바일해지려니까 허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허브를 한반도에 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 험프리 평택에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해외 미 육군 기지죠. 이런 걸 다 협조를 해준 거예요, 노무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무현은 한편으로는 운동권 세상 만드는 데에 총대를 맸어. 1심회 같은 간첩단 사건 수사 못하게 하고 그 수사하던 김승규 원장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엄청 강화했네. 혹은 군사적 측면을 엄청 강화한 데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의 해외 미 육군기지 캠프 험프리를 평택에 딱 들여다 놓은 거예요. 이게 산둥 평택에서요. 불과 390km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미 나왔을 거예요. 프리즘. 그러니까 하이마스 같은 건데 하이마스의 최신형이죠. 아타캄스의 다음 거. 그거 기본 500km 가잖아. 평택에서 걸어놓고 쏘면 그냥 간단 소리예요. 미국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LRHW 미 육군에서 개발한 거 거의 3,000km 가거든요. 평택에 걸어놓고 쏘면 신강에 있는 신강 감속에 있는 ICBM 사일로 그냥 다 작살 난다는 소리예요. 불과 한 몇 초야? 3,000km니까 그게 극초음속이니까 평균 한 마하 한 10 갈 텐데 1초에 한 3km 가니까 한 100초면 작살 나나요? 그런 게 이제 한국에 반입됐는지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중국해로 해군기지를 내렸잖아. 우리가 해군기지가 제일 큰 게 그전엔 진해였잖아. 진해는 중요한 백기지로 남겨두고 제주의 서귀포 옆에 있는 강정으로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빨들이 거기서 막 신부복 입은 좌빨까지 낮춘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남해라고 부르지만 남해란 바다는 세계 해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삼함대지 남해를 담당한 데가 그 함대의 정식 명칭이 한반도 남방해역이잖아. 한반도 남방해역 방어잖아요. 남해방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해도에 나타나는 바다는 서해, 그것도 이제 세계 해도에서는 옐로우스이죠. 바닷물이 누리끼리 하니까. 그 다음에 동해, 그거 이제 세계 해도에서는 주로 이제 일본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는 동중국해예요. 그래서 여수가 동해에 있는 거예요. 진도의 동쪽은 동해입니다. 그 진도에서 갈리거든요. 서해와 동해가 갈리는 게.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의 해군기지라는 게 서해와 동해에 있었던 거죠. 세계 해도상으로는. 그런데 강정이 들어오면서 제일 큰 해군기지가 동중국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딱 같은 위도로 300km를 동쪽으로 가면 사세보가 되고요. 네. 그 정삼각형이에요. 진해에서 사세보도 300km, 아니 강정에서 사세보도 300km, 강정에서 진해도 300km, 진해에서 사세보도 300km. 그 제가 말씀드린 저게 강사진 트라이앵글. 저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해상 요새입니다. 세계의 무지막지한 해군기지에 의해서 딱 가봐져 있는 데인데. 저 안에다가 합동화력함만 열척 띄워놓고 조지면 되는 거예요. 중국. 예, 그렇습니다. 저거를 노무현이 했다고. 그 다음에 한미 FTA를 노무현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반대하는 그 좀 좌파스러운 농민 단체들, 시위대들, 불행하게도 방패에 찍혀서 숨지거나 이런 분들이 서너 분 되죠. 예. 노무현 때 농민들 제일 많이 죽었죠. 시위 중에.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비난을 못해요. 두 얼굴을 갖고 있어. 어느 얼굴을 비난할 거야. 먼저 그 얼굴부터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면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운동권 세상 만들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기 입장에선. 밑에서 자라나오는 똘똘한 놈들은 다 운동권 출신이네. 그냥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걔들 등에 올라탄 거지. 그래서 권력 잡은 거죠. 한쪽으로는 운동권 세상 만들기를 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화했는데 특히 군사력 측면과 FTA에서 엄청 강화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노무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인데, 예. 일단 박근혜 전에 왜 이명박 왜 건너뛰냐. 이 사람은 무색무취해. 미국이 극도의 친중으로 치달아 있는 오바마 때거든.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 뭐 그냥 적당하게 비유 맞추면서 뭐 특별히 개길 게 없는 거야, 오바마한테. 그래서 그냥 무색무취하게 넘어갔어요. 이명박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음악가, 예. 제독 음악가. 윤희상이? 윤희상 기념사업회 이사 아니에요. 이명박이. 거의 저기 평양을 죽고 못 사는 그 아저씨. 돌아가셨지, 윤희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좀 낮았겠지만 한때 클래식 음악 한다는 동네에서 윤희상을 흠모하지 않으면 음악가로서의 자격이 없어. 얼마나 웃겨요. 바이올린 하나에 2, 3억짜리, 활 하나에 3천만 원짜리로 깽깽깽깽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 음악가가 윤희상이야. 그렇다니까 그 동네가. 요새는 좀 낮았겠지. 예. 아유, 구역질나. 박근혜 시기에 미국은 뭐냐면 이거 진짜 미국이 이제 진흙탕 상태거든요.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때는 뭐 그럼 다 100% 좋냐? 아니잖아. 트럼프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여러 가지 얼굴을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고립주의, 그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불리지. 고립주의, 반중, 도덕적 보수주의, 이거 짬뽕한 아주 그냥 살벌한 파퓰리스트 아니에요. 트럼프는. 오바마는 아주 그 타락한 친중 글로벌리스트고. 이 둘 사이에 넘어가는 와중인데 그럼 진흙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충돌할 가치조차 없고 그냥 아주 그 영악하게 대응을 하면 될 일을 또 저기 또 이게 충심인 사람이니까 충심으로 충돌을 했지. 그것도 그냥 좌충우돌로. 그래서 초기 중기에는 중국을 활용해서 북핵을 해결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반중 브레인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반중 브레인 전문가들은 의아하는 거지. 갑자기 한국이 왜 저러냐. 왜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냐. 한국 죽고 싶은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후기에 가면은 가봤더니 뭐 저렇게 가서 옆에 가서 그 전승절에까지 2015년에 제가 찬조 출연도 해주고 그랬는데 쟤들 안 되겠어. 오케이. 다시 바꿔 오라이. 미국 사드 유치하고 군사동맹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 브레인들을 적으로 돌렸고 후기에는 중국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사면초가가 된 거라고. 이게 탄핵에 숨어있는 밑그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영민하고 제대로 정돈돼 있으면 이게 또 수습이 되는데 미국 정치가 2016년에 뒤집어져 버렸네. 트럼프가 2016년 11월에 당선됐잖아요. 그해 내내 미국 정치 뒤집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트럼프 당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연방검찰이라 그러면 이게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이거든. 오바마 클린턴 사람이에요. 뉴욕 연방검찰이 또 맨하탄 담당인가 그래.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업 때려잡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특수부야. 거기가 검찰 특수부예요. 거기서 누구를 겨냥을 했냐면 반기문의 형제 조카를 겨냥을 했잖아요. 죄목은 뭐냐면 그 양반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다 그런데 해외 기업 부정 매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해외 기업 부정 매수가 이게 뭔 소리야? 한국 경남 기업에 대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큰손의 투자를 그게 큰손의 투자를 미국에 있는 반기문 미국 시민권자인 반기문 총장의 형제와 조카가 어레인지했다 이거지. 시민권자가 그런 일에 끼어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아무 관계도 없어. 돈 받으려고 했던 데는 경남 기업이고 한국건설사고, 돈 주려고 물색한 데는, 돈 꼽게 하려고 물색한 데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야. 그런데 이걸 연방법으로 걸어갖고 이게 제대로 걸리면 이제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이거 센 거거든. 반기문 총장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2017년 1월 달에. 바로 주저앉아요. 12월 달에 저 기소되고 뭐 체포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강경화 씨에 대해서 궁금하지. 강경화 씨가 이 사정을, 셋 중에 하나죠. 이 사정은 몰랐다. 이 사정을 알고 반기문 총장의 그 구명을 위해서 뛰어다녔다. 혹은 이 사정을 알고 미국 그 정치검찰들과 협력했다. 특수부 정치검찰인데 그 맨하탄 검찰이라는 게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알아서 짐작하세요. 아무튼 강경화 씨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무지하게 잘 나가는 외무장관이 됐죠. 네,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그런데다가 이제 박 대통령의 그 운이 참 그런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트럼프 초기 국무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1월 21일 날 됐잖아. 그럼 뭔가 손쓸 여지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무슨 저기 모빌 엑슨인가의 그 저기 그거 하던 틸러슨이 국무장관 들어왔잖아요. 이거 폰만 잡고 다니지 맹탕이거든. 아니 어떻게 방한을 해도 약 올리게 탄핵 인용한 닷새 후인 3월 15일 날 방한하냐고. 전 체포돼서 감옥에 가 있을 텐데. 나중에 나와서 이거 날짜 따져보니까 희한한 날짜에 방한했더라고. 거기다가 또 국무부가 또 어레인지 했겠죠. 틸러슨이.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데 2018년. 그 직전에 싱가포르 북무회담을 하잖아요. 6월 12일 날. 그럼 한국인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또 저기 문재인이 떠드는 메시지는 뭐가 되겠어? 친북이 대세입니다. 이제부터는 친북이 대세입니다. 미국도 보증한 친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방선거 작살나고 그게 나중에 뭐 석연치 않은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총선과 엮여가지고 2020년에 이제 지금의 그런 괴물스러운 국회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따따블로 당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좀 더 영악했으면은 이 과정을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 정치하고 미국이 굉장히 깊어요, 관계가.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느라고 쭉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문재인은 주국 관척과 다름없는 경우고, 예, 아주 아주 넌더리를 냈죠. 트럼프 진영에서도. 예, 아주 넌더리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22년도 이제 5월 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도 준비가 됐고 한국도 준비가 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영구분단 정책에서 북한 자유화 정책으로 이행을 거의 했거나 이행 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제 드러난 일은 뭐냐면 미국 쪽에서 주로 반중 정책이 보편화됐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미국 홀로 관세 전쟁 방식의 반중이었는데 이 트럼프 이후에는 이게 서방 전체가 유럽까지 힘을 모아서 첨단 분야, 그다음에 민감 분야에서 차단하고 중국을 이류 제조업으로 낮추는, 그래서 반중 정책이 세련돼지고 보편화됐죠. 그리고 이제
서방 진영 전체에서 가치 공유, 가치로 표현하는 가치가 내장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오면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국가, like-minded countries, 규칙 기반 국제 질서, rule-based global order, world order, 가치 공유, value sharing, 서방 가치, western value, 서방의 생활 방식, western way of life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외교문서에서 퍽퍽 등장을 하죠. 박진애 외교장관도 잘 사용했고 또 국가안보실에서 잘 사용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들이 EU든 나토든 미국이든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고요. 세계 제조업 일본지 위상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commercial success, 상업적 성공을 악용해서 세계 질서를 변경하려고 시도한다. Try to change the world ord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구들이 나온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다라고 찍은 거죠. 또 북핵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VOA에 나오는 미국 전문가들 이거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묶어두기 위해 중국이 북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핵 반점이고 오나는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간 거죠. 그 뭐냐면 너희는 뭐 이류 제조업만 앞으로 해. 그 상태로 너희 주저앉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는 도발하면 북한 자유화 가겠다. 그래서 K무위 약진 오케이. KMD 오케이. 우리 미국 위성이랑 실시간 연동해 줄게. K위성 오케이. 우리 우주군 발사기지에서 띄워줄게. K링크 오케이. 그건 될 거라고 봐요. 너희가 만드는 그 전술 데이터 링크 미국 쪽이랑 아주 깊게 연동해 줄게. 미국 방식이랑. 그리고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야. 우리 핵 억제 의지 명확해. 뭐 이런 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반도 연구분단에서 기회가 닿으면 북한 자유화로 가겠다. 물론 뭐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두드려 부셔갖고 세계대전 일으켜서 북한 자유화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바뀐 거고요. 이거는 한국인한테 6.25 때부터 혹은 해방공간 때부터 내장된 그 반중 반전체제 유전자를 미국이 그동안은 연구분단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억제시켜 왔다고요. 김대중이랑도 잘 지내고 김영삼이랑도 잘 지내고 노무현이랑도 잘 지내고 뭐 MB랑도 잘 지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상한 진흙탕 같은 상태에서 좀 좌충우돌해서 뻐그러졌고 얼마나 다 잘 지냈어. 오히려 미국이랑 마찰을 많이 일으켜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까지 간 거는 우남이승만이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에서 뭐 아무튼 간에 목숨을 잃으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지. 오히려 미국 망가져갈 때 좌파스러웠거나 뜨뜻미지근한 MB거나 이러면 그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잘 지냈어. 다 잘 지냈어. 그러니까 한국인의 반중반전체제 유전자를 억제해왔다는 마치 미사일의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억제했듯이 억제해왔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겁나니까. 이게 미국이 특별히 사악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데인데 불씨 잘못 번지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로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억제해온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랑에 빠져 있는데 얼마나 한국을 볼 때의 미국 정책 결정자들 혹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볼 때 얼마나 ambivalent, 그러니까 양면적인 마음이 들었겠어요. 한국을 이쪽으로 보면은 믿음직한 우방이지만 저쪽으로 보면 잠재적 전쟁광이잖아. 그걸 억제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제당해 있었다고요. 반중 반전체제 유전자가. 그게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튀어나간 첫 데뷔가 이번 4월 총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번져요. 1953년 그 수준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2023년 워싱턴 정상회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77년을 마감 지은 겁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서 기회가 닿으면 북한 자유화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걸 뜻해요. 이건 뭐냐면 77년 동안 억제되었던 한국의 반중 반전체주의 유전자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 혹은 그러한 기반이 깔렸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종중, 종북, 중국 간첩, 북한 간첩스러운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땡땡땡 너만 방탄이냐? 나도 방탄하자. 100% 방탄, 국회 배지는 못 달더라도 어쨌거나 나 출마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15% 이상 받은 주요 정치 인사는 돼야겠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당연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지금 생사가 갈려 있는데. 예, 그렇게 나오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예, 출마를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시기를 구별해 보면 이렇게 한 열 몇 개 시기로 구별이 됩니다. 45년 이후로. 그래서 그 시기 각각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테마, 그다음 미국의 테마를 잡았고요. 그때 한미 관계가 이게 그 굉장히 그 긴장을 일으킨 시기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6번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이 막대의 길이가 길면 53년에서 54년 이러면 이 정도 길면 이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죽음을 각오한 상태가 되고요. 77년에서 80년 이것도 카터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문재인은 긴장은 높았지만 뭐 죽을 처지는 아니고, 예. 아무튼 긴장이 높다는 얘기고요. 막대 길이가 길면. 막대가 파란색일 때는 서방 가치에 충실해서 오히려 더 서방 가치에 충실하기 때문에 미국과 충돌한 경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막대가 빨간색일 때는 반서방 가치 때문에 미국과 충돌한 거고요. 막대가 까만 건 이건 뭐 서방 가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서방 가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지향성 때문에 또 미국과 충돌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45년에서 50년 사이는 우리는 건국 분투고 미국은 되는 대로 실용주의고 한반도 정책이 뭔지 나도 모른다.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 6.25 전쟁 때는 우리는 분투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유엔 사령부를 조직해 가지고 미국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53년에서 61년은 우리는 동맹을 강요해서 한미 동맹을 뿌리 박게 만든 시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쩌다 동맹인데 이 어쩌다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이 미국이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아이젠하워 때 우남이 위험했었습니다. 그 다음 61년에서 72년은 미국의 글로벌 반공 캠페인이고요. 우리는 동맹이 안전된 상태에서 동맹을 활용해서 쭉 잘 컸을 때예요. 72년에서 77년은 이게 이제 미국이 미중화해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유신으로 맞섰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이제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초고속 성장으로 그걸 커버를 해냈어요. 그러나 그 유신이라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그 잠재적 전투성을 아니까 미국과 긴장이 높았죠. 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을 들어갈 때 미국을 사실 압박한 거거든. 너희가 우리를 쪼면, 너희가 우리를 팔아넘길 것 같으면 우리가 북이랑 터버리겠다. 그래서 이 긴장이 높습니다. 유신이 탄생 때부터. 그 다음에 77년에서 80년은 이제 카터 때인데 파국이죠. 카터는 한국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에 대해서 적개심이 높았고요. 또 이란 혁명과 제2차 오일 쇼크 같은 그런 어이없는 결과를 야기시킨 인물이죠. 그때 뭐 그 긴장도라는 건 말도 못 하고요. 79년도 초가을쯤 될 거예요. 여름이나 봄인가. 한국 방문했을 때 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카터가 민주주의, 인권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박정희 날려라 시그널 보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서 92년은 소련 동구 붕괴하고 미국이 참 훌륭한 대통령들이죠. 예, 레이간 대통령 특히.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도 뭐 비교적 무난했고요.
이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안정된 속에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신군부가 성공을 하고요. 신군부 리더십이. 그다음에 또 그 리더십에서 나온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권 붕괴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2년에서 2001년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영삼 그다음에 저기 김대중 이때인데 IMF를 자초를 했고요. 반공 공안을 해체를 본격화했고요. 그다음에 햇볕 퍼주기로 했죠. 이 무렵에 이제 미국은 이제 클린턴의 중국 사랑이 이제 제대로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때입니다. 2001년에서 2017년쯤은 뭐냐면 이건 중국 사랑이 본격화될 때죠. 예, 미국에선 이때 이제 노무현은 이제 이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에 둘인데 이제 아들 부시하고 오바마인데 아들 부시도 중국 사랑이에요. 중국 사랑인데 동시에 네오콘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담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그런 두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 부시가 노무현도 두 얼굴이에요. 하나는 그러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얼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운동권 세상을 만드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때 이제 그 강정 해군기지, 그 다음에 평택 캠프 험프리 미 육군기지, 한미 FTA 이런 게 되는 거죠. MB는 오바마 때인데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굉장히 눈치 보면서 몸 잘 간수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진흙탕에서 좌충우돌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더 영악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바람에 미국의 전문가들과 중국을 다 적으로 돌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2017년이 한미 긴장 수위가 높은데 이거를 제가 색깔을 이거 파란색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제 간첩스러워서 색깔이 워낙 황당하니까 이거 미국과 이제 긴장이 높아지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무렵에 이제 미국은 고립주의 대혼란을 일으킨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반중 물꼬가 제대로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반중은 기본 상식이죠.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얼마나 슬기로운, 얼마나 지능적 반중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고립주의 방식으로 반중을 하면 중국을 크게 키워줄 거고 제대로 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반중을 하면 중국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경부터는 이제 미국이 2021년부터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강화됐고요. 범서방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구도가 잡혔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한국은 2022년부터 반중 전체주의 정치 발전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2023년에 워싱턴 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그 어떤 상징적인 분수령이 돼서 영구분단 정책이 종식이 되고 아마도 이미 북한 자유화 정책으로 이행했든지 혹은 그 이행이 진행 중이든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4월 총선을 규정하는 큰 틀입니다. 이 틀 위에서 딱 보면 제가 그동안 왜 4월 총선 잘 안 다뤘냐. 사실 내심으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이 틀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든 답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다행히 저희 그런 터무니없는 예측대로 좀 가는 기미가 있어서 저도 요새 좀 편하게 잡니다. 이런 틀 위에서 보면 쟤들이 팍 터지게 정말 용감무쌍하게 후보 난립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그 안보 위기가 도우미가 4명이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이런 안보 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이제 그 윤석열 북힘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집이 순조로울 것이다. 되게 그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